안녕하십니까. 오늘 ICT 클래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자, 18세기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19세기 중후반 전기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만나게 되면서 ICT 시대를 함께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T 기술과 빅데이터가 결합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기술 패권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무엇보다 치열하다는 뜻이 될 텐데요. 자, 요즘 들어서 특히나 모든 나라들의 이 사활을 건 세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배터리 하면 어떤 게 먼저 일단 좀 생각이 나실까요? 1972년 이 작은 소형 전자시계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시작으로 해서 2023년 우리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까지 배터리의 그야말로 혁명을 벌써부터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ICT 클래스에서는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 방송은 저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또 있습니다. 특별히 충북대학교 2차 전지 인력 양성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연 재미있게 들으시고 그리고 또 날카로운 질문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ICT 클래스 2차 전지에 대해서 함께 강연해 주실 분을 직접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의 양재헌 마케팅 실장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에코프로에서 마케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재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수 있을런지요? 네,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에코프로의 양재헌 실장과 함께 2차 전지 ICT 클래스 재미있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시장의 트렌드. 세 번째는 자, 그럼 시장에 따라서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자, 그러면 시장과 기술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네 가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1900년도에 뉴욕 시티의 5번가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13년 후에 같은 곳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전체가 다 마차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저 중앙에 한 대가 딱 있습니다. 저기 1900년도에 뉴욕시의 모습이고요. 불과 13년 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마차는 한 대가 있고 다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즉 패러다임에 전환되는 시기가 저렇게 불과 10여 년 남짓 사이에 저렇게 시장의 흐름과 기술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아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가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도 한순간에 다 바뀌었죠. 10여 년 전에 제 생각에는 한 2008년, 8년, 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뭐 갤럭시 또는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시장이 한순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갔던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빠르게 진화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 이 전기차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다. 저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기차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100년 전부터 사실은 개발은 됐었고요. 그런데 몇 번의 이제 전기차가 한번 개발이 되고 시장에 도입됐었는데 시장이 확대되지 않고 바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전기차가 시장을 이렇게 석권한다고 나올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특히 이제 배터리의 용량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코스트 면에서도 충분히 다운이 돼서 대중화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급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020년도 이후에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할 수 있는 큰 원인이 됐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게 철도와 항공 영역까지 그리고 선박에까지 모든 교통수단의 영역에 대해서 2차 전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사실 저희는 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움직이는 것을 다 배터리로화시킨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뭐 작지만 큰 소망인데요. 그래서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전동화시킨다. 거기 2차 전지가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가 적용되는 분야가 IT 디바이스를 거쳐서 뭐 공구, 가전,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의 영역까지 성장하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가장 핵심되는 소재인 양극 활물질 소재 시장의 성장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차 전지 시장이 2022년에 400기가와트에서 2030년에 3,200기가와트, 3테라 또는 시장 기관의 조사 기관에 따라서 4테라 와트하고 이상으로 2차 전지의 시장의 수요를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하게 성장되는 시장을 제조업의 유래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전지 소재 시장, 그다음에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 자동차 시장까지 이 우리나라에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기존의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하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뭐 소재 분야, 셀 분야, 그리고 배터리 분야 또는 전기차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가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측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행운이다, 운이 좋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 2차 전지에는 크게 4대 소재라는 그 핵심 소재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양극재,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생산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음극재가 있고요. 그리고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고 있는 분리막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전기차 시장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동차 OEM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들이죠. 자동차 메이커들이 업스트림으로 진출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도 만들겠다. 그리고 배터리의 한 단계 앞에 있는 소재까지 한번 개발해 보겠다라고 맨 끝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이 이 앞단에 있는 배터리 소재 혹은 원광까지 광산에까지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다시 조금 그 모듈하고 배터리 팩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는 가장 이제 작은 저희가 통칭해서 배터리라고 이제 부르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셀입니다. 셀. 저희가 셀이 이제 하나의 배터리 또는 뭐 저희가 뭐 에너자이저나 뭐 1차 전지 같은 그 조그마한 원통형 그런 것들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의 형태는 원통형도 있고 각형도 있고 파우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 하나의 전기적 그 전기화학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 단위 그걸 셀이라고 그러고요. 그 셀이 모여서 패키지화된 거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 셀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모듈당 많게는 몇백 개에서 적게는 몇십 개까지 배터리 셀을 적층해서 또는 연결해서 하나의 단위 구조를 형성되는 것을 모듈이라고 그러고요. 그 모듈을 직병렬 연결한 것들을 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최종적으로 배터리 팩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렇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이 배터리를 왜 자기네가 직접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이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산업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하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과 다르게 에너지 저장, 일종의 작은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확대해서 전체 큰 에너지 산업으로 이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큰 전략이 하나 숨어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 한중일 배터리 회사들한테 이 배터리의 서플라이 체인을 다 맡겨놨더니 공급에 불안정성이 있고 또 가격도 되게 안 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안 되겠네. 내가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도 해야 되겠고 또 원가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배터리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 그 내부의 생산 기준의 인력이 한 절반 또는 적게는 3분의 1까지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용되는 인력이 100이라고 보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고용되는 인력은 40 이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어느 국가나 다 국가 기관 산업에 속합니다. 근데 이 국가 기관 산업에 또 여러 분야의 파급력이 높은 이 산업에 의해서 고용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만듦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고용의 일자리를 배터리 산업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라는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저희는 사실은 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연평균 성장률이 30% 40% 이상이 아주 급성장되는 산업에 있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2차 전지 산업이 전기차 산업이 항상 이렇게 성장하는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리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황산화 과정을 거쳐서 이 황산화 과정을 거친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을 합성을 해서 전구체라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리튬에서 추출한 탄산 리튬 그리고 그 탄산 리튬을 가공한 수산화 리튬과 아까 말씀드린 전구체를 합성해서 양극재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음극재는 흑연에서 저희가 흑연을 가공해서 천연 흑연 또는 인조 흑연을 만들어서 또 음극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양극과 음극재를 가지고 2차 전지 그 배터리 셀을 만들게 되는데요. 리튬은 25년 이후에 수급 불균형 우려가 계속되고 니켈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차 전지에 뿐만 아니라 산업에는 니켈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합금 형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니켈에 대한 수급 그리고 리튬에 대한 수급 불균형 우려가 2025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튬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보시면 2021년에는 24불하던 게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80불대로 4배 정도 뛰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가장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게 리튬이기 때문에 이 리튬의 공급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은 대단히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리튬 그리고 니켈 등의 원소재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IRA 미국에서 발표한 IRA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서 원재료를 소싱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제 발표된 IRA 세부 지침에는 중국산 소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그 소재를 가지고 가공을 했다면 그 가공한 밸류가 50%가 이상 된다면 그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다행입니다.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저희 배터리의 원소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중국이 그 리튬에 대한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리튬에 대한 소스를 서플라이 체인을 다각화하고 중국 이외에 뭐 호주라든가 뭐 그 남미라든가 다양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야 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리튬 소스를 그 광산에서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원광을 채굴해서 그거를 재련을 거쳐서 나온 리튬 화합물을 소스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지만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리튬을 추출해서 그 폐배터리 자체가 또 하나의 좋은 리튬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소스를 서플라이 체인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이외에 저희가 소스를 다양화하는 측면과 그거의 한 일환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 2차 전지, 뭐 배터리에 대해서 좀 쭉 들어봤는데 아마 앉아 계신 학생들이 또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좀 질문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일단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IRA라는 거를 이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 직역을 하게 되면 뭐 뉴스에서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그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좀 고립화시켜서 자국의 산업에 자국 영토에 그리고 자국과 FTA를 체결한 그런 국가들의 그런 산업들을 다 집중시켜서 중국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정책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는 전기차 보조금에 해당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우려했던 거는 저희가 중국산 그 원자재를 쓰면 그 원자재를 사용해서 양극재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를 가지고 셀을 만들고 그 셀이 탑재된 전기차에 과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작년 8월에 그 발표됐을 때는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중국산 소재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런 이제 숙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세부 지침에는 중국산 소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그 소재를 가공했다면 그 가공한 밸류가 일정 퍼센트 이상이라면 그거는 그 소재가 사용된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에도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천만다행인 거고요. 어느 순간 또 이게 이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준비는 해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차 그 다음 시장으로는 모든 탈 것들, 그러니까 철도, 선박, 항공 등 이런 탈 것들의 내연 기관을 대체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전기차 그 다음으로 올 시장은 어떤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재작년쯤에 아마 여의도 쪽에서 UAM이 이제 그 시험 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죠. 작은. 그래서 뭐 소위 말해 에어택시라는 거, 뭐 도심에서 근거리 구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에어택시. 거기에도 이제 2차 전지가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항공 업체에서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뭐 굴지의 세계 메이저 업체들에서 하이브리드 타입 자동차 말하면 하이브리드의 자동차처럼 제트 엔진과 그리고 배터리를 써서 만든 하이브리드 이플라이트라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돼서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도 있고요. 전기로 운항을 하는 무인 항공기가 언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부터 뭐 서울부터
또 인천공항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계획도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 그게 상용화 될 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찌됐건 현재 이제 자동차가 당분간 이 시장을 쭉 끌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박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철도 그리고 항공 쪽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은 저는 제 생각에는 자동차가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이 시장을 크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방청객 여러분이 다들 노트와 펜까지 들고 지금 듣고 계셔서 역시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도대체 전기차 주행거리 언제쯤 늘어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언제쯤 늘어날까요? 지금 뭐 전기차 주행거리 지금 한 500km 정도 가죠. 예. 네, 물론 이제 뭐 차량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기차 주행거리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고용량화 되느냐 네. 하나와 두 번째는 모터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의 소비 전력을 얼마나 효율화시킬 수 있느냐 두 가지 관점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배터리 고용량화는 아마 뭐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뭐 향후 2030년까지 지금보다 배터리는 고용량화는 30% 정도는 고용량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가 이제 배터리의 용량이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얼마만큼 그 자동차의 모터를 중심으로 한 전장 부품에서의 에너지가 효율화될 것이냐. 글쎄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사실 좀 퀘스천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4kW대였습니다. 1kWh당 전기 자동차가 4km 남짓을 갔었는데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은 6km 넘는 차들도 있습니다. 효율이 훨씬 좋아진 거네요. 네, 그만큼 더 적은 같은 전기를 가지고 더 많은 이제 주행 거리를 확보한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는 얼마만큼 고용량화되느냐, 전장 부품은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축으로 보시면 지금이 500km 정도 수준이니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에너지 효율이 좀 에너지 이피션시가 높아지면 그 두 배쯤 되지 않을까? 한 5년 안에는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글쎄요, 뭐 5년 안에 될지 10년 안에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00km 정도 안팎으로 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이 문외한들은 전기차를 살까 말까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오늘 또 수준 높은 또 방청객들과 함께 또 더 깊이 있는 얘기들 저희 나눠볼 텐데 2부에서는 저희 K배터리의 위상과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역시 양재현 실장께서 계속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2부 강연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차가 플랫폼화 돼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의 플랫폼에 배터리를 막 구겨 넣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그 플랫폼 자체가 내연기관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기차로서는 조금 최적화되지 않은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발되는 전기차들은 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이제 폭스바겐의 사례인데요. 가운데 저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는 저런 형태의 그 플랫폼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뭐 저희 현대자동차의 eGMP 플랫폼도 형태는 저 형태와 매우 유사하고요.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이 각 OEM별로 개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배터리 셀과 모듈은 공용화됩니다. 표준화 된다는 얘기고요. 저기서 이제 보시면 각각의 네모 블록들이 있죠. 저 하나하나의 블록들이 이제 모듈입니다. 저 모듈 안에는 이제 배터리 셀이 있는 거고요. 저 모듈이 기본적인 사이즈가 다 이제 표준화되는 거고요. 저 각각의 모듈들이 그 안에 있는 셀들의 용량의 집적도, 고용량화에 따라서 어떤 같은 사이즈의 모듈이 진화되면서 그 안에 에너지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플랫폼 자체를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모듈이 저 플랫폼 1세대에 들어가는 모듈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같은 플랫폼의 2세대에 들어가는 모듈은 같은 사이즈의 뭐 110 또는 115 이렇게 조금씩 용량이 에너지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에너지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소재 또는 2차 전지 셀의 고용량에 따라서 저 모듈도 에너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배터리 면에서 가장
트렌드이자 저희가 빨리 달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급속 충전. 배터리는 사실은 뭐 어느 배터리 다 똑같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휴대폰이나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급속 충전을 많이 하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의 위장과 건강과 막 같은 양을 빨리 먹으면 당연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충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 가장 빨리 급속 충전을 하면서도 배터리 수명이 열화되지 않고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그런 것들이 소재 그리고 셀단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술 트렌드는 아까 이제 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전기화학적 성능을 내는 최소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셀들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다양한 차에 다양한 형태의 셀들이 다 이렇게 제각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차종은 다양하지만 셀은 한 가지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똘똘하고 코스트 경쟁력이 있는 셀을 만드느냐, 그 셀을 똘똘한 녀석을 하나 만들면 이 셀 가지고 다양한 차종에 쫙 스프레드 돼서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코스트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세이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셀, 멀티 디바이스라 그랬다면 지금은 멀티 디바이스, 싱글셀, 단셀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차종을 적용한다. 결국 고용량을 최근 10년간 주도했던 거는 양극이었고요. 양극재, 양극 활물질이라는 양극이었고 이 양극 활물질을 더 고용량화 시키는데 가장 큰 기술적 방향은 니켈 함량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이 과거에는 1/3라 그랬죠. 111. 그래서 니켈 30%, 코발트 30%, 망간 30%, 정확히 33%죠. 예. 33% 정도에 되는 니켈 용량이 니켈 조성이 지금은 90%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니켈의 함량이 올라가면서 배터리의 용량은 늘어났다. 자, 단점은 열적 안정성이 취약해졌다. 그리고 수명이 취약해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안 터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터리는 당연히 터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작은 공간 안에 꽉꽉 눌러놨기 때문에 그 컨트롤이 잘못되면 당연히 터지는 거죠. 그렇지만 자동차라는 특수성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배터리가 터지면 절대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미래에는 하나고요. 저희가 하이니켈로 쓰면서의 트레이드오프 됐던 그 열적 안정성을 저희가 소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뭐 그 소재에는 이제 전해질도 포함되어 있죠. 저희가 흔히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고체 전해질을 통해서 최대한 그 트레이드오프 되는 거를 리커버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셀이나 소재뿐만 아니라 모듈이나 팩 그리고 자동차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시스템 측면에서도 열적 안전성 그리고 배터리 안전성을 최대한 개선시킬 수 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도 또 상당한 또 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그 회사를 대표해서 나왔지만 K배터리 이 산업 전체가 되게 발전을 하고 K배터리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도 더 발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배터리의 소재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기 자동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소재 측면에서 보면은 타겟 시장별 소재를 최적화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는 IT 디바이스를 거쳐서 공구와 그 가전 제품 그리고 자동차,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미래의 로봇,
그리고 다양한 선박, 항공 등의 다양한 분야로 아마 배터리는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각각의 타겟 시장별로 요구되는 배터리 특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는 코발트와 니켈을 더 많이 줄이고 더 값싼 소재인 망간을 더 많이 올린 하이망간 소재들도 양극재 시장에서 향후에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튬이 향후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상 그리고 원가 구조상 가장 큰 허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리튬 대신 다른 소재는 저희가 쓸 게 또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리튬을 완전히 뺀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아니라 다른 금속 이온 2차 전지가 또 개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또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지금 고용량 리튬 2차 전지를 막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자, 나는 리튬이 빠진 전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 분야의 10년 뒤를 보고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리사이클링,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소재를 원광에서 채굴된 그 소재, 그리고 그 소재를 정년과 재련을 거쳐서 만든 화합물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폐배터리를 통해서 다시 거기서 리튬과 유가금속을 추출해서 그 소재를 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사이클링이란 분야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25년 이후에는 굉장히 리사이클링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사이클링에도 조금 더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뭐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폐배터리를 진단을 해서 이 배터리 진단 분야가 또 많이 시장에 이제 또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진단을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사용 가능하겠다 하면 리유즈를 하잖아요. 그 배터리 리유즈 쪽으로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진단을 했더니 이거는 리유즈보다는 폐기해서 리사이클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폐배터리를 다시 분해하고 분쇄해서 거기서 추출해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다시 그 니켈 등으로 다시 뭐 리튬 화합물, 그 다음에 NCM 또는 NCA 전구체를 만들어서 다시 양극재를 만들고 그것들이 다시 셀에 또 적용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배터리에 대해서 종주국입니다. 아시죠? 일본이 배터리의 종주국이고 이 리튬이온도 일본 업체가 처음에 개발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주도권을 우리와 지금 현재 중국이 나눠 갖고 있고요. 리튬이온 2차 전지에서는 그렇지만은 적어도 리사이클링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되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한테 리사이클링 기술을 조금이라도 배워가려고 여러 다방면에서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분야는 앞으로 저희 우리나라 같이 희귀금속, 그 아까 말씀드린 코발트나 리튬이나 이런 자원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직접 생산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저희가 수급하는 데 있어서 원소재에 대한 수급 안정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리사이클링이다. 옛날에 이게 소위 말하는 도시광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PCB나 휴대폰의 이제 보드들에서 거기서 이제 아주 유가금속을 추출해가지고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출해서 하는 그런 도시광산의 확장판이다. 여기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금속은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서 저희가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 분야도 굉장히 공부하고 기술에 더 발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셀뿐만 아니라 소재도 글로벌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보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야 또 고용도 창출되고 기술 안보도 또 유지되고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만 이제 안에만 있다고 보면 사실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장의 성장 속도를 저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글로벌화 세계화는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요새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 보조금 줄게 기술 다 보여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 전 걱정이 한편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기만 우리나라의 안에서 문 닫고 있으면 이게 해결될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고 또 우리의 기술적 우위와 보안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도 큰 이 업계가 가진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뭐 한간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려면 배터리를 만들려면 결국 그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탄소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 한 대를 만들어서 그 차량이 생애 주기를 다할 때까지의 그 차량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 차량이 폐기될 때까지의 토탈적인 탄소 배출량을 보면 전기차가 확실히 내연기관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뿐만 아니라 만드는 데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핵심 소재인 배터리, 그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데도 저희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의무와 그런 시장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보하는 데도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유럽의 자동차 또는 배터리를 수출할 때도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함께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진짜 문외한인데다가 제가 전지랑 관련 있는 거는 매주 한 번씩 분리수거하는 날 양 주머니 볼록하게 이제 건전지, 폐건전지 가져가서 이렇게 넣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아까 리사이클 말씀하시고 뭐 리튬 말씀하셔서 혹시 그렇게 열심히 또 폐건전지해서 분리수거하는 게 다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일반적으로 이제 1차 전지 망간, 망간계 1차 전지 이제 그 리사이클을 하시려고 이제 그 폐배터리 함에다가 넣으시는 걸 텐데요. 저는 뭐 다 도움이 된다. 다 그게 어디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유가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열심히 또 강연을 들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혹시 주목해야 될 소재 회사나 셀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있을까요? 현재는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셀 같은 경우는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한 70%,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을 만큼 이제 과점화된 시장입니다. 조금 상황은 다르죠. 그래서 뭐 셀 기준으로 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1등은 CATL 중국 회사고요. 2등이 이제 뭐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 그 정도 있고요. 또 나머지 또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셀 개발을 하겠다고 연구소도 설립하고 파일럿 라인도 깔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나중에 그런 쪽에 가서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소재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20개 이상의 회사들이 현재 양극재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조금 선도를 하고 있고 일본에도 이제 큰 소재 회사들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여전히 한중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리튬 원료에 대한 회수를 담당하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공정에서 그렇게 회수를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소재를 리사이클을 통해서 다 수급받고 있지 못합니다. 리사이클링으로 들어오는 소재 자체가 폐배터리 그리고 리사이클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전극 스크랩 자체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추출하는 것 가지고 저희가 양극재를 생산하기에는 현재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쪽의 캐파도 키워야 되고요. 또 저희가 그에 따라서 폐배터리 양도 또 많이 늘어나야겠죠. 현재는 폐배터리로 들어오는 게 크지 않습니다. 폐배터리로 들어오는 것보다 저희가 빨리빨리 내보내야 될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원광에서 이제
그 원광에서 추출된 화합물을 저희가 더 많이 수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포항이 이 구조는 만들었습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그대로 이 모델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이고, 이런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저희 동종업계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의 동종업계 중에 한 회사도 현재 이 모델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폐배터리 말씀하셨고 아까도 이제 강연 말미에 이제 아리백 네. 관련해서 이제 시대적 화두가 또 있으니까요. 이 배터리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친환경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 이 배터리가 친환경 산업인지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가 가장 들어가는 현재 가장 하이라이트된 산업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시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게 출고돼서 소비자가 운행을 해서 나중에 폐차 처리할 때까지 이 모든 생애 주기의 전 과정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비되는 에너지량과 그때 발생하는 탄소의 량하고, 전기차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서 전기차를 출고해서 운행돼 가지고, 물론 그 안에 이제 배터리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가 폐기돼서, 그리고 그게 또 일부 배터리는 다시 리사이클링 되는 것들을 그때 발생하는 총량, 탄소와 그때 소요되는 총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전기 자동차가 대략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그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 훨씬 더 많이 친환경적일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친환경이 되고, 만약에 이 폐배터리를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의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친환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뉴스로는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이렇게 시청자들 앞에서 방청객들과 함께 좀 쭉 이어서 말씀하시기에는 뭐 아직 흔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의 생각들을 조금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나와 계신 이 2차 전지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제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K 배터리의 생태계에 조금 더 나아가서 전기차 분야까지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준비해서 이 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어떻게 키우면 되겠다. 그리고 그 산업의 중심에 또 이 충북도가 또한 큰 축을 역할을 담당하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저는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참 어려운 기술, 어려운 산업입니다만 차근차근 쉽게 또 풀어서 저희들에게 또 설명해 주신 우리 에코프로의 양재현 마케팅 실장 강연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기차는 역사적으로 이미 등장했었고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역사 속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졌던 것은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K배터리의 비약적인 발전이 거기에 분명히 단단히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다면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는 분명히 배터리, 2차 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K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K배터리의 또 무궁한 발전,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선점을 다시 한번 기원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